아니 오늘 보니까 스티븐 레비츠킨가 하버드대 교수 계시던데 그 잠재적 독재자 감별 기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딱 맞더라고. 선거에 불복하는 등 민주주의 규범 거부 첫 번째. 네. 두 번째 조건이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세 그치. 번째 지지자의 정치 폭력 묵인. 네 번째 언론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잠재적 독재자 감별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제가 뒤늦게 히틀러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저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한 6개월도 안 될 때부터 이거 전체주의 느낌이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히틀러에 대한 책도 되게 많이 읽었어.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딱 그 얘기가 그거예요. 히틀러가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제일 많이 저지른 것들이 테러잖아요. 그렇죠. 네. 테러를 저지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 상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막 죽여, 막 살해를 해. 전직 군인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네. 그때 돌아온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군인들이 막 테러를 저지르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게 되거든요.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계속 일정하게 영향력을 키워갈 때는 그런 식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수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고 네,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그 독재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은 독재를 꿈꾼 거예요. 독재는 달리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야.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을 없애거나 반대하는 당을 없애면 그게 독재인 거야. 정적 제거 그쵸. 그러니까 네. 자기가 국회 해산하고 부정선거라고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싹 빼가지고 전두환처럼 그냥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면 그냥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윤석열은 독재를 꿈꾼 거예요. 그게 독재인지 아닌지는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네. 전체주의 독재자를 꿈꿨던 사람이 보이는 행태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멈출 수 있는 게 너무 다행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임기까지 가면 나라는 완전 더 박살났을 거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너무- 대한민국의 국민들 진짜 대단하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서 있게 대통령이 저지른 행태를 국민들이 몸으로 가서 맞아요. 막아요. 하고. 네. 국회로 뛰어가고 뛰어가서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 막 들어가. 그리고 표결에 참석하고 그거 표결 안 참석한 국민의원들은 내란 방조죄로 좀 처벌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나라 구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스티븐 레츠피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전문가예요. 아 트럼프 네, 전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뭘로 떴냐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트럼프가 막 처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최근에 쓴 게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고. 그게 근데 딱 정확한 그 말이네. 사람은 예. 트럼프를 연구하면서 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같더라. 왜? 아니 총선 민의가 우리 민주당에게 다수당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다수당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어. 근데 이 소수가 극단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거부권을 남발을 한 거 아니에요. 87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7명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21건밖에 안 썼는데 이 윤석열 혼자서 25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수가 다수를 지금 지배하는 것. 근데 이 사람은 트럼프를 보고 썼는데 그랬고 첫 번째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 불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다시 직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올 자신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이 아니라 자진 사퇴를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야 그때 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자진 사퇴해 준 건데 원래 그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시켜가지고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부대변인답다. 아, 네. 저렇게 책도 다 읽고. 아니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 뉴스 보고 또 깜짝 놀랐잖아. 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아.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계엄 보살이었어. 보니까 맞아, 계엄 보살이었잖아요, 변호관님. 예. 뭐 안산보살로 불린다는데요? 아 진짜로 신점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몰랐어.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 보도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이야. 아니 근데 2018년도에 성추행으로 군대를 불명예 전역했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 사실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전역하고 난 다음에 2018년이면은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살로 자기를 변신시켰어. 그러니까. 그래서 롯데리아 그거 만난 거 있잖아요. 네. 정보사 사령관 전현직 사령관일 때 노상원하고
문상호하고 같이 만났을 때 대령 2명까지 해서 4명 만났다고 한 롯데리아가 네. 이 보살 집 있잖아요. 그 지하 반지하방에 반지하방, 예. 안산의 반지하방이라고 음. 하거든요. 어,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로 부른 거야. 그런데 현직 현직들을 정보사 사령관하고 대령 2명을 불러가지고 갖고 논 거죠. 아까 예. 제가 그 정모 대령 얘기해줬잖아요. 고백했다고 사과했다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개업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이 꽤 유명한 집이라고 얘기한다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허황되잖아요. 못 믿을 얘기 같아가지고 보니까 기사 안에 그 동업을 하는 보살이 또 있대네. 그 사람이 맞아요. 나는 같이 동업했어요. 동업했다. 예. 보살이라고 인정했대. 신내림 사다가 그러니까 그런- 점집을 그 동업하는 거 처음 들었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문 앞에 그 기사를 포기사를 썼는데 안산시 모범 무속인이라고 무속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대. 보죠. 믿음. 그리고 모범 무속인이 개헌보살이었어 내가 보니까 아니, 시에서 근데- 인정한. 그 와. 보살이라는 거 간판 떼냈대. 아, 그래요? 기자가 예. 취재하고 난 다음에 간판 떼냈다고 하는데 그 앞에 현관 옆에 술하고 북어 뭐 구치나 제사 그러니까, 지내는 예.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윤 대통령 옆에는 이런 보살들이 무속인. 많은가 모르겠어. 이 사람이 현직도 아닌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보살이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김용현이. 장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은 게 김용현. 1989년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정부 때죠. 맞아요. 이때 네. 대통령 집무실을 경호하는 데가 수방사의 제55 경비대대인데 네. 거기에 당시 작전과장 소령 김용현 그 밑에서 일하는 대위가 대위 바로 노상원. 그 노 전 상원. 사령관인 겁니다. 이게 네. 보니까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용현이 박흥렬 육참총장 비서실장 지낼 때 그때 김용현 추천으로 노상원도 비서실 산하 정책부서에서 맞아요. 과장급으로 네. 근무했다고 하고요. 박흥렬 총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경호처장을 지냈거든요. 그때 노상원이 경호실 군사관리관이었다고 하고요. 그때 대통령 경호하고 수방사령관하고 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수방사령관이 김용현이었다 그래요. 음. 그래서 김용현이 노상원을 주변한테 얘기하기로 정보 보고서를 잘 쓰는 친구다 이러면서 높이 평가를 아니, 잘 했다고 쓰면 그거 합니다. 갖다가 대선 캠프 때 줬어야지 다른 거 갖다 줬나 보네. 대선감 때 질라진 거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네. 우리가 또 노상원이- 주목해야 게 이 문상호 있잖아요. 정보사령관. 네. 국회 나와서 뻔뻔하게 모른다고. 야, 그래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모를 수가 없다는 거 네. 얘기하는 김영현도 거예요. 뭐 계엄할까요 하니까 계엄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연기자들이 전문 연기자들이에요. 천연덕스러워. 아, 네. 천연덕스러워. 처벌해야죠 미증죄 안 됩니까? 에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세 사람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왜냐하면 문상호가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블랙 요원들 그 정보 유출됐다고 오, 확인이 네. 됐었고 그리고 국내 예비역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 네. 그 밑에 여단장하고 같이 싸웠었다고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정보사령관하고 그 싸운 당사자야 문상호가. 아, 그러니까 그러구나. 잘릴 뻔한 위기에 있던 사람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소송 네. 들어가고 그거 말씀하시죠? 소송하고 맞아, 맞아. 하극상이라고 막 맞아요, 난리치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여단장은 일선 부대 전방 부대로 자천시켰어. 근데 문상호도 날아간다는 소문이 군내에서 파다했는데 당연히 맞아 암투니까 네. 문상호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노상원하고 김용현 이 관계에서 네. 문상호를 살려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용현이 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군 인사를 다 주물럭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다 맞아요. 퍼졌었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을 등에 업고 김용현이 굉장히 이뻐하고 네. 풍문도 잘 수집하고 네. 굉장히 보고서도 잘 쓰는 친구니까 네. 뒤에다 두고 같이 둘이서 막 하니까 김용현인지 노상원인지가 네.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 군을 좌지우지하면서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네. 지금 문상호 밑에 있는 대령들도 사실 노상원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 자리로 올려놨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네. 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내 새끼들인 거야. 정보 주특기는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정보사령부라든가 아니면 방첩사령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들을 자기 밑으로 줄을 쫙 세운 거야. 김용현 백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사령관 너 우리 집 롯데리아 근처 롯데리아로 와. 대령 둘 데리고. 그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성관이 너 다 체포해.
뭐 이렇게 한 거야. 언론 보도 보니까 여인엉정 사령관은 사실은 충암고 김용현하고 선후배 지간이고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된 분인데 이분도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그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만나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연락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깊이 개입돼 있는 건데 여하간 어떻게 그래도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불명예 퇴역한 사람인데 심지어 애기보살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어떤 정치권에 줄을 대 가지고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그 윤석열 안보 라인에서 김용현하고 같이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얼마 전에 그 기사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침마다 김용현 씨가 그 뭐 보고서를 보고서. 정세정황 보고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도 네. 근데 동양 페이퍼 동의한 읽기 거. 싫어하는데 페이퍼 읽기 싫어하는 윤석열도 보니까 좀 내용이 허접한 거야. 그래서 선배님 그 다른 좀 옛날에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한테 좀 한번 시켜보시죠. 그러니까 예 해가지고 또 한 게 혹시나 약간의 예. 퀄리티가 좋아졌다 그런 어.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김영현, 노상호, 문상호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고 김병주 의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군인이잖아요. 이게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제보를 받았는데 이 제보가 군에서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령들도 그렇고 문상호도 그렇고 진급의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인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네. 인사라는 것은 누가 혜택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차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별받는 사람들도 사실 무리들인 거야. 이 무리와 저 무리. 그러다 보면 여기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제보를 해주고 또 뭐 방첩사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 중요 요직 네. 세 자리를 정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민하니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씩 교체를 하는데 한꺼번에 3명을 외부 인원으로 바꾼 건 처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 이런 오랫동안 거는 준비한 굉장히 거야. 재밌는 오랫동안. 게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그 노상원이 소위인관 때 병과가 보병이었대요. 근데 소령으로 진급하면서 보병 병과에서 정보병과로 바꿨대요. 바꾸면서 하나를 하는데 뭐냐면 개명을 했대. 원래 이름이 노용래인데 어머나. 노상원으로 바꿨대. 개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약간 그때부터 신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소령으로 딱 가면서 나는 보병병과가 아니라 정보병과야. 네.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 지금 원래 정보병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단장이라는 사람 그 갈등에 문상호하고 네, 갈등 네. 빚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문상호는 원래 그냥 일반 정보병과래요. 근데 그 여단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공작 전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정보병과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공작 전문으로 하는 게 정보병과인데 그 사령관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정보병과가 공작 전문을 하는 부분을 막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그렇구나. 하극상이 벌어지고 그랬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문상호 같은 경우가 사령관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이 김용현.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 밑으로 줄을 쫙 세운 거야. 그러니까 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거기에 충암고 라인이 뜩하고 같이 붙으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가 딱 만들어진 거야. 네. 그래서 기사에서도 어떤 비난이 있었냐면 이 두 정보분과를 다루고 있는 어쨌든 간에 고위직들이 소송을 붙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변호사가 이 사람들에게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상담을 해야 되고 모든 정보가 이 변호사들에 세계돼 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비난이 엄청 많은데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 네, 알겠습니다.